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40대에 접어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뭐 쉽게 피곤하고 잠은 잘 안 오고 또 괜히 기분도 좀 가라앉고 그럴 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휴,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실 텐데요. 근데 오늘은 그 생각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연세대학교 안철호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몸의 그 숨겨진 지휘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호르몬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젊음과 건강의 열쇠가 사실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 균형에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걸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한 증상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만성 피로라든가 불면증, 소화불량, 또 이유 없이 우울감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이 병원에 가도 뚜렷한 병명 없이 그냥 신경성이다 이런 말만 듣는 경우가 참 많죠. 이걸 저희가 미병, 그러니까 병이 되기 바로 직전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어딘가 좀 깨졌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한 균형을 찾아서 소위 말하는 영노화, 그러니까 생체 나이를 되돌릴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건강 정보 차원을 넘어서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주도적으로 건강을 되찾는 그런 열쇠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몸속 호르몬의 세계로 한번 함께 떠나볼까요? 교수님 강연 내용을 보면 특히 40대 이상이 정말 흔하게 겪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뭐 스트레스, 만성 피로, 소화 안 되는 거, 잠 못 자는 거, 우울감 같은 거요. 이런 게 다 호르몬이랑 직결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그 스트레스 자체가 바로 호르몬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는 아침에 우리를 딱 깨우고 활력을 주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하는데요.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과다하게 나오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코르티솔은 몸이 위급 상황이라고 인식해서 혈액을 막 뇌나 심장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화기관으로는 혈류를 줄이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생기기 쉬운 거죠. 아, 그렇군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는 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와, 진짜로 혈류가 벼라는 거였네요. 그럼 밤에 잠 못 자는 건요? 그것도 관련이 있나요? 네, 그것도 아주 밀접하죠. 코르티솔은 보통 아침에 수치가 높았다가 밤에는 이렇게 쭉 낮아져야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밤에도 이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잠들기 어렵죠.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호르몬이 두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랑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입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이렇게 착 바뀌어서 숙면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낮에 햇볕을 충분히 못 쬐거나 그것도 아니면 밤에 자기 전에 막 스마트폰 불빛 같은 거 계속 보면요. 이 과정이 전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코르티솔하고 멜라토닌이 마치 교대 근무자처럼 서로 바통 터치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리듬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소화불량도 그 코르티솔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로토닌하고도 관련이 깊다고 하셨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세로토닌의 한 90% 정도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세로토닌이 장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너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이 세로토닌 기능이 약해져요. 그러면 장 운동에 문제가 생기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행만 가면 화장실 잘 못 가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환경 변화라는 스트레스에 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세로토닌 시스템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우울감은 어떤가요? 이것도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닌 건가요?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세로토닌 부족은 우울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또 동기부여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 있잖아요. 이게 부족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뭘 해도 즐거움을 느끼기가 어려워져요. 기쁨 호르몬, 엔도르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햇볕 부족, 또 불규칙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이런 긍정적인 호르몬들의 분비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만 하루 종일 앉아서 햇볕도 잘 못 보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으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하는 그런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거든요. 이게 바로 호르몬 불균형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울증 약도 결국에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그런 원리로 작용하는 거고요. 탈모 얘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가 생기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옆머리 쪽이 빠지고 남성 호르몬이 과하면 M자 탈모가 생기고 와, 이 탈모 모양만 보고도 어떤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니 진짜 우리 몸은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이른바 미병 상태, 병이 되기 전에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결국에는 당뇨병이라던가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같은 그런 본격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당뇨,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이게 40대 넘어가면 정말 주변에서 흔하게 듣는 질환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도 그냥 단순한 성인병 이게 아니라 호르몬 대사 질환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한번 보죠. 보통 당뇨병 하면 그냥 인슐린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을 포함해서 무려 8가지나 됩니다. 반면에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딱 하나뿐이고요. 이걸 비유하자면 브레이크는 하나인데 엑셀러레이터는 8개나 달린 자동차 같은 거죠. 와, 8대 1이요? 세상에. 네. 게다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던가 콩팥 기능 같은 다른 요인들도 혈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단순히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약 먹는 것만으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합병증 관리인데요. 혈당 수치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합병증이 무조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혈당 조절 정말 잘하는데도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 차이를 만드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당독소, 어려운 말로는 최종 당화 산물, AGS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몸에 쌓이는 일종의 찌꺼기나 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근데 이 당독소라는 게 혈당이 높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 상태에서도 많이 만들어져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요. 혈당이 괜찮아도요? 네. 그래서 성공적인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호르몬 균형 회복이랑 이 당독소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갑상선 질환은요? 이건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다고 하던데 이것도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깊습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 신호체계, 그러니까 수용체 구조가 좀 비슷해서 서로 영향을 받기 쉽다고 알려져 있어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기능 항진증은 엔진이 너무 과열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불안하고 덥고 설사하고 체중이 빠지죠. 반대로 기능 저하증은 엔진 출력이 뚝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춥고 변비 생기고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나고요. 근데 이 증상들이 좀 애매해서 그냥 갱년기 증상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인가 하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검사 수치상으로는 아직 정상이지만 거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피로감이나 부종, 손발 차가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 본격적인 저하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좀 붓고 잘 안 빠진다거나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다 하시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고지혈증은 어떤가요? 콜레스테롤은 그냥 음식 조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네, 이것도 좀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요.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약 70% 정도는 우리 몸에서, 특히 간에서 직접 만들어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요? 70%나요? 네, 그래서 무조건 채식만 한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꼭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콜레스테롤 생성을 촉진한다는 거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콜레스테롤이 잘 분해가 안 돼서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약부터 먹거나 음식만 제한할 게 아니라 왜 내 몸이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을까? 또는 왜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있을까? 즉, 어떤 호르몬 불균형이 근본적인 원인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 성적이 안 좋다고 무조건 문제집만 더 풀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과목이 문제인지, 혹시 다른 어려움은 없는 건지 그 근본 원인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동안 나이 탓으로만 돌렸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건 우리가 이 호르몬 균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거겠죠. 교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호테크라는 3주 프로젝트를 제안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 영로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몬 테크놀로지의 줄임말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르몬 재테크처럼 자신의 호르몬을 잘 관리해서 젊음과 건강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불려나가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3주라는 기간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특히 우리 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3가지 핵심 호르몬, 그러니까 인슐린, 성장 호르몬, 그리고 멜라토닌의 균형을 되찾는 데 집중합니다. 이걸 통해서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거, 즉 안티에이징을 넘어서서 생체 나이를 아예 되돌리는 영노화, 리버스 에이징을 목표로 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1주차는 인슐린 관리 주간입니다. 이때는 식단에 좀 집중을 하는데요. 특히 당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 줄여서 GI 지수라고 하죠.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칼로리가 아니라 어떤 음식이 우리 혈당을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높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예를 들어 흰빵보다는 통곡물빵,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처럼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또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당지수가 달라진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생감자보다는 찐 감자보다는 튀긴 감자가 당지수가 훨씬 높고요. 고구마는 감자보다는 당지수가 낮지만 찐 고구마보다는 군 고구마가 당지수가 훨씬 더 높아져요. 아, 군고구마 맛있는데 그럼 맛있는 건 다 피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평균 당지수를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지수가 좀 높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 다음 끼니나 아니면 같이 먹는 음식에서 당지수가 낮은 식품들, 예를 들어 채소나 해조류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서 전체적인 혈당 부담을 좀 줄여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삼겹살 드실 때 밥 대신에 상추나 깻잎 같은 채소를 듬뿍 드시는 거, 이게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1주차에는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걸 막아서 인슐린이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주차는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셨는데 성장 호르몬은 보통 성장기 아이들한테나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희 같은 40대 이후에도 이게 나오나요? 2주차는 바로 성장 호르몬 촉진 주간입니다. 그럼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다만 그 양이 점점 줄어들 뿐이죠. 이 성장 호르몬 감소가 바로 근육이 줄고 체지방은 늘고 피부 탄력은 떨어지는 그런 노화 현상의 아주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물론 좋지만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에는 근력 운동이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근력 운동이요. 그럼 꼭 헬스장 가서 막 무거운 거 들고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리에 힘을 꽉 주는 동작 있잖아요. 아니면 서서 까치벌 들기, 계단 오르기 같은 거.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면 마이오카인이라는 아주 좋은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줍니다.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근력 운동은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육도 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럼 마지막 3주차는 멜라토닌이네요. 이건 저도 수면 호르몬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3주차는 멜라토닌 최적화 주간입니다.
멜라토닌이 단순히 잠만 잘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요.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잠 못 자면 감기 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혈압이나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요. 심지어 암 예방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밤 시간 동안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상된 곳을 복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식당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듯이 우리 몸도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는 밤 시간 동안에 재정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멜라토닌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그럼 이 멜라토닌을 늘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은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겁니다. 한 15분 이상이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이 잘 생성되고 이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잘 바뀔 수 있으니까요. 또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우유나 치즈, 콩, 견과류, 닭고기, 조개류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밤에는 빛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서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거 이건 정말 피하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이 세 가지 핵심 호르몬을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군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꾸준히 하려면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6회, 그러니까 6가지 즐거운 습관을 또 강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방법이라도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줄과 울 쾌자를 써서 이 6가지 습관을 좀 즐겁게 실천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는 쾌식, 즐겁게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겁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호르몬 리듬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둘째는 쾌식단, 내게 맞는 건강 식단을 즐거운 마음으로 찾고 구성하는 거죠. 아, 뭘 먹으면 더 건강해질까 하고 좀 설레는 마음으로요. 셋째는 쾌운동, 운동할 때 아,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야, 이 운동하면 내가 한 살 더 젊어진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넷째는 쾌면, 잠자는 시간을 그냥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회복되고 젊어지는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면서 즐겁게 자는 거죠. 다섯째는 쾌스트레스, 이게 좀 재미있죠? 스트레스는 사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좌절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잘 관리하면 내 회복 탄력성이 더 좋아지고 호르몬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좀 긍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즐겁게 관리하자는 겁니다. 마지막 6째는 쾌약물인데요. 영양제나 약 같은 것도 남들이 좋다고 무조건 따라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이런 걸 즐겁게 고민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자는 의미입니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게 결국 나쁜 습관이 주는 그런 즉각적인 즐거움 대신에 이런 건강한 습관이 주는 좀 더 깊고 지속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을 추구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뭐 예를 들어 담배나 술을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얻는 건강과 활력이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걸 어떤 제한이나 금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호르몬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내 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옥시토신은 보통 사랑의 호르몬 또는 신뢰 호르몬이라고 많이 불리죠. 이게 단순히 출산할 때나 수유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스킨십을 하거나 칭찬을 주고받거나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거나 심지어 봉사활동 같은 걸 할 때도 분비가 돼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럼 만약에 직장 동료가 오늘따라 유난히 좀 까칠하게 군다면 그냥 저 사람 원래 성격이 왜 저래? 이렇게 단정 지을 게 아니라 혹시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멜라토닌은 부족하고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서 그런가? 또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신가? 이렇게 한번 호르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와,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렇죠. 마치 모양이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각 조각의 모양을 먼저 이해하고 부드럽게 맞춰가려는 그런 노력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혹시 마티스의 마음이라는 그림 아시나요? 그 그림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그 진심, 이것도 어쩌면 옥시토신의 작용일 수 있는데요. 이런 태도가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이라는 게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요. 이 호르몬을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훨씬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호르몬이라는 렌즈 하나로 건강부터 인간관계까지 모든 게 다 연결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연세대 안철우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호르몬의 중요성,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특히 40대 이상이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오늘 내용이 더 각별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피로감, 불면, 소화불량, 우울감 같은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 둘째, 당뇨나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역시 호르몬 문제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호르몬 균형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아마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텐데요. 호테크 3주 프로젝트, 즉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을 관리하고 또 6회라는 즐거운 생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도 충분히 호르몬 균형을 되찾고 생체 나이를 되돌리는 영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교수님께서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이 3주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다고 하는데 참가자들의 혈당이나 혈압, 체중 같은 지표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호르몬 수치에도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정말 한번 실천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혹시 주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혹은 내 감정 변화를 호르몬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이해하려는 작은 시도가 여러분 자신과 또 주변 관계에 어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흥미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